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플러스라는 세션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빅데이터들, 특히 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미래의 소프트웨어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좀 출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과거에 예측해 본 연구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연 뭐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한다 혹은 전망한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뭐 사실 이런 데이터라는 것은 그 과거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어려운 이유에는 그 과거에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경우인데요. 네, 뭐 DEC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죠. 그때 이제 집에 컴퓨터를 갖고 있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단언한 바가 있습니다. 즉 PC라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패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 예측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통신 위성을 통해서 전화, 전신, 뭐 TV,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투니스 크레이븐이라는 그 FCC, 그러니까 즉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급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그런데 이제 통신 위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4년 만에 실제로 미국은 통신 위성을 서비스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것은 이제 그 미국의 한 지방 검사이거든요. 예, 무명이라서 제가 이름은 밝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리 데프로스트라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은 이제 그 라디오의 어떤 진공관을 그 발명한 발명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신문을 통해서 대서양 건너편으로 음성을 내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러한 사기성 발언에 현혹된 일반 대중들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말았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 리 디프로스트라는 사람을 주식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라디오 같은 것들이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리라는 그 발명가가 나중에 26년도에 다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라디오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밋빛 전망들을 내놓았고 그것들이 실제로 미래에는 실현이 됐지만 인간이 다단계 로켓을 싣고 달로 보내서 과학적 관찰을 한 뒤에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것은 허황된 꿈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실제 이 발명가들도 그런 미래 예측에 실패를 한 사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미래 예측이 어려운가? 뭐 통계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저율 혹은 베이스 레이트에 대한 신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혹은 과거의 통계 자료들, 뭐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측들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 기법들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케이스들이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나타날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 이런 예측의 방향성 문제들이 제시될 수 있고요. 또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라든가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예측 기술, 즉 통계적 기법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태생적으로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부정확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우리가 했던 것들은 과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뭐 시나리오라든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들을 고려한 것이지만 전혀 별개의 변수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래에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래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죠.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직업의 미래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510만 개의 일자리가 아마도 감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프레이가 아닌 또 다른 프레이가 있습니다. 네, 칼 프레이라는 그 옥스포드 교수가 한 말은 현재 직업의 47%는 2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많은 또 학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토머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했던 뭐 안 좋은 전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 일자리의 60%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즉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캐시 데이비슨이라는 교수도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의 65%는 아직 생기지 않은 새로운 직업들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미래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는 연구소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라는 것도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여가면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갖게 되고 마치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충격적인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데이터들도 과거에 대한 설명일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변화의 양상들을 주로 추적을 해서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들은 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런 미래 직업 예측이라는 것이 주로 전문가에 대한 FGI 뭐 혹은 델파이 조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론이고 다만 그것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라는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다른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뭐 한 15년 전, 1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직업들 중에는 바로 이런 그 웹에서 그 응용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직업들을 찾는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혹은 웹 프로그래머라는 직업들이 과거에 굉장히 많았고 뭐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만 더 이상 예전처럼 핫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죠.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기계학습 관련된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된 업무를 할 그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고자 하는 공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마도 직무에 대한 수요 혹은 직업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향후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벼운 예측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 유형들을 먼저 도출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출했느냐? 최근 10년간 그 잡 포털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구인 공고들 약 60만 건, 10년에 걸친 그런 채용 공고들을 전부 모은 다음에 이 자연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통계에서 말하는 군집 분석하고 비슷한 것인데 비슷한 유형들끼리 즉 같이 선상에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 노출이 되는 그런 언어들끼리 묶게 되면
이게 바로 50가지의 직무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픽 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50가지의 직무를 도출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출된 그 단어들은 사실 한 가지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어휘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워드2백이라는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아까 분석했던 이 어휘와 같이 동일하게 또 나오는 관련 어휘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맥락 어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이 두 가지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지고요. 결국 이걸 통해서 10년간 어떤 직무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된 직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가 각각 얼마 정도 있었는지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추이들을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뭐 이더넷, 뭐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직무를 구성한다라고 이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 이렇게 50가지의 직무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나온 결과들이 바로 이것이죠.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은 LDA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비해서 그건 단연도에 분석이 가능한 방식인데 비해서 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라는 것은 말에서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추적하면서 그룹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나온 단일 어휘들이 여기에서 뜻하는 어떤 직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드2백이라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함께 같이 나오는 어휘들이 무엇인지 서버, 테스팅, 프로그래밍 그리고 관리라는 어휘와 같이 나오는 맥락 어휘들이 무엇인지 부하, 유지, 전산망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엮어보게 되면 직무라는 것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결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전체적으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2007년도에 굉장히 유망했던,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채용 공고상에 드러났던 그런 어휘들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휘들을 같이 연결해서 맥락 어휘로 구성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거에 아마 데이터 설계 분석 관련된 업무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여기 관련된 중요한 그 직무에는 분석이라는 부분, 데이터, 개발, 구현, 마켓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맥락 어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7년으로 가게 되면 보시면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이 순서들이 좀 바뀌게 되죠. 이것들은 위에 있을수록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맥락 어휘의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 금융 데이터 관련 분석으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도출된 50개의 직무들 중에서 이것은 뭐 아마 소프트웨어 분야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주로 IT 정보통신 분야로 묶일 수는 있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고유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뭐 하드웨어 장애 접수, 바이럴 마케팅, 좀 어떤 것들은 식별이 불가능한 직무가 하나 있었고요. 컴퓨터 교육, 그리고 통신 장비, 통신 설비 설치 수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7가지 총 빠지게 되고 43개의 직무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분석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것들은 지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이미 분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2007년도에는 6차 개정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7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직업들은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 일부 변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개정에 따라서 요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했던 2007년도의 43개의 직무,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7년도의 43개의 직무를 직업의 표준 직업 분류에 매칭을 시킴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석가라고 분류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직무는 주로 이것들과 연결된 14번,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그 50개 중에 7개가 빠진 것들 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직무의 번호들입니다. 요것들이 이제 2017년도에 가면 조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 IT 컨설턴트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시스템 설계 분석을 하던 직무가 다소 이렇게 IT 컨설팅 분야의 직무로 변화된, 즉 전문화의 형태를 띤 그런 직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들은 그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미래 직업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던 그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세부 직무를 보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뭐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죠. 보시면 과거에 주로 PC를 기반으로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iOS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시점들이 있고요. MES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 시스템 관련입니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ERP라든가 MES, 뭐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산업 특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일부 이제 윈도우 관련 그런 업무들, PC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17년에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이 대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바일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IoT라든가 웹 기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범용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이제 통칭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변화만 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예 모바일 쪽은 이제 앱 프로그래머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산업 특화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는 말로 이제 새롭게 그 직업 분류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직무가 단순히 확장된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이렇게 그 직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즉 그 분화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뭐 이런 전문화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엔 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업 특화 쪽으로 변화한 것이죠. 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신생으로 나타난, 과거에는 게임 프로그래머로 분류될 수 있는 직무가 매칭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분류 체계상 뭐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런 AR, VR, 뭐 게임 쪽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직무들이 실제로 채용 공고의 상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마 신생 직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일들을 같이 담당했던 요 직무가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데이터 설계 분석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어떤 비정형,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그 어떤 표정이라든가 화면 인식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뭐 재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 전문가는 큰 변화는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업무들이 좀 변화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쪽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덜 핫하지만 뭐 이런 멀티미디어 기획 같은 것들이 존재해서 이런 멀티미디어 기획들이 최근에는 이제 웹 개발자라는 말로 들어가게 되고 이 전체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엔지니어 혹은 프로그래머들이 하던 다양한 이런 뭐 자바 기반 프론트 서버 뭐 공간 정보 관련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현재도 뭐 큰 변화는 없이
몇 가지 직무 확장들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직무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이쪽하고는 좀 섞이기 힘든 그런 UX, UI 이쪽 디자이너 쪽으로 이제 전문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정보 시스템 운영자만 기존의 정보 시스템 운영하는 그 직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데이터 설계 분석 쪽이 아닌 그 시스템 안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관리를 운영하는 그런 쪽이 따로 전문화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분류된 직업들을 대상으로 이 채용 공고를 누적해서 몇 개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봤을 때 이게 사실 2017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그 당시 기준으로서 2017년 1년 전체를 봤을 때 소프트웨어 테스터, 그 직업이 가장 많이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고, 그 다음 나온 게 드론 관련된, 지금 사실 이런 드론 관련된 문제는 규제 관련된 부분들 아직 그리고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은 부분들 산업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나머지는 비교적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많이 2017년도에 나왔던 공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주로 2017년하고 2018년도 1분기만 좀 가지고 그 비교를 했는데, 아무래도 채용 건수 상의 차이가 워낙 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비율 분석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 어떤 유망 기술들 이런 것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주로 데이터 관련 직무들 혹은 직업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보시면 데이터 설계 및 프로그래머, 관리 운영자 늘어나죠. 그리고 좀 정보 시스템 운영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정보 보안, 데이터 분석가 이런 것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2018년 기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범용 프로그래머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까지는 좀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고 이제 채용 공고가 나갔다고 한다면, 2018년도부터는 좀 전문화돼서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직무인지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 좀 도전적이고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뜨는 직업이라는 것, 즉 유명 직업이라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채용 공고 자료들하고 이제 좀 매칭을 해보고 미국에서 유망한 직업은 곧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한번 추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2007년도로 잘못 들어갔는데 17년 7차 개정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 직업 분류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저희가 분석했던 2017년도 직무를 이제 매칭을 해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그 인디드닷컴에 있는 채용 공고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봤을 때 보시면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들, 로봇 시뮬레이터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특화되고 산업별로 이제 전문화된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죠. 즉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채용 공고들이 굉장히 범용적이고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가르치자라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하게 될 직무들에 대해서 적시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나머지 확인해 보시면 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가에서도 굉장히 산업 특화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현재 표준 직업 분류상으로 분류될 수는 없는 직업들이 있는데, 요 직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그 인디드닷컴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새롭게 나온 직무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요 두 가지는 아마도 가상 시뮬레이션 네, 그런 전문가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이밍을 좀 해봤고요. 그러니까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VR 쪽이고 미국은 주로 항공 뭐 이런 쪽의 시뮬레이션 혹은 인공지능 이런 쪽에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블록체인 의료기기 뭐 또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해서 이제 과거 IT 컨설턴트가 좀 더 전문화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결합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을 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빅데이터 관련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것들을 보시고 관리 운영자.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이라든가 요 웹 프로그래머 이런 비중들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어떤 직업이 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뜨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직무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IT 컨설턴트에서 이제 솔루션 아키텍트 같은 이제 고급화된 직무로 이제 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산업 특화에서 특히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영 그리고 제어 관련 직무들이 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2018년도 전반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1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뭐 완벽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실제로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직업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뜰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다 아시다시피 네, 맥스 737이 이제 네, 추락하면서 더욱더 이런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시뮬레이션 직무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예, 굉장히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굉장히 심도를 기울이고 있고 지금 네, 관련 직무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부분들도 사실 최근 들어서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컴에서 올라온 공고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네, 블록체인 그 플랫폼 개발 업무에 대한 인력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터 영역들이 최근 들어서 산업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는 주로 성능 이런 테스트, 좀 기술 관련 테스트를 주로 안정성 관련 테스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사용 관련, 즉 안전성, 즉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인가, 파급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영역으로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서 소프트웨어 테스터들의 영역들이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랩업을 좀 하자고 하면 지금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은 직업이 아닌 직무의 변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직무가 변하면서 직업을 하던 사람,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인력들이 다시 재배치되는 것 같다. 즉 기존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시사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 변화는 저희가 확인했던 것 같이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전문화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용했던 말을 한번 네, 다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30년이 되면 근로자는 일생 동안 평균 6번 정도의 자기 경력을 리부팅을 한다. 그러니까 즉 새 일자리에 맞도록 재교육을 대략 한 6번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좀 늦게 들어간다고 하면 30살에 고용시장에 뛰어들어서 2030년 되면 한 70세까지 일을 한다고 치면 한 40년 동안, 즉 7년에 한 번씩은 어떤 직무의 변화들이,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변화 혹은 직무의 변화들이 계속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창직과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활성화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경력개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재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이 좀 비교적 많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에서 어떤 시스템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 직업교육 훈련도 가능한 실무, 현장 중심으로 좀 변모해야 되겠다. 즉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주로 경력과 관련된 부분들, 경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마지막 것은 이제 주로 융합에 따른 그런 교육 훈련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의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까 말한 대로 리부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요해지는 개인의 어떤 능력들은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시스템 능력, 컨텐츠 능력이라고 이제 키스텝 한 보고서에서 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융합형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신기술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사업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좀 미래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즉 소프트웨어와 신기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즉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관련 어떤 교육 과정들을 확대한다든가, 또 교육 내용들, 방식들을 좀 혁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인재들의 능력치를 좀 극대화할 필요들이 있다. 과거에 이제 정부들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에콜 그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과거의 미래 직업 예측이라는 것은 주로 FGI라든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최소 10년, 뭐 멀게는 20, 30년 이후의 모습들을, 미래 변화들을 예측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어떤 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서 이런 직업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직업들이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 능력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한 이 연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석의 적용 대상이 직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단위가 직무였다는 점, 이런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직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직업이라는 건 결국 직무들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그 직무 하나가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직무가 여러 개가 모여서 아까 보셨다시피 하나의 직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결국 직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면 직업이 앞으로 직업이 급격히 변한다기보다는 그 직업을 하는 핵심 기능은 변하지 않지만 아마도 어떤 일하는 방식들이 변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지 않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